매일 이 시간에는 에어 초대석으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용에 대한 또 특이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거나 장기 투자 관련해서 또 꼽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모셔서 대화를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그 자산 운용사 분들을 좀 모시고요. 대화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랩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랩 운용을 얼마나 잘하는 운용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시장의 관심도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고 또 많이 주목을 해보실 만한 운용사, 오늘 첫 스타트 좀 끊어주실 것 같습니다. 템피스 자산운용의 권용일 팀장님 나오셔서요. 오늘 초대석 대화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나이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린 분이 나오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이렇게 운용사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서 템피스 자산운용에 대한 소개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예, 템피스 투자자는 그 자문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데요. 현재 13년 정도 됐습니다. 네. 13년이면 거의 제일 오래된 자문사 중에 하나고요. 그 13년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금융위기, IMF,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13년 동안 잘 지속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초창기에는 개인 자금 위주로 자금을 운영했습니다. 개인 VIP 위주로 하다가 작년 한 이제 초에 2월 달쯤에 제가 이제 그 스카우트 되면서 연기금 쪽으로 주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 초반 2월 달, 3월 달 때는 그 연기금만 봤을 때는 스타코가 30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자금을 이렇게 빨리 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또 저희 리서치 팀과 운영팀이 잘 호흡을 맞아가지고 2천억 이상으로 지금 1년 만에 돌파를 시켰고 네. 최근에 랩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좋아서 여러 가지 조금은 이제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운용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네. 것 같고요. 자산 규모도 그만큼 좀 빠르게 네네. 늘어난 자산 운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아까도 살짝 들었더니 투스타랩 관련해서 좀 선정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 배경 자체가 이제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네. 좀 탑에 들어가는 두 자산 운용사를 선택을 해서 네. 랩을 운용하게끔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정확한 좀 배경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저도 강점 때문에 또 네네. 선정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한국투자증권이 랩도 또 많이 팔고 그리고 여러 한 30여 군데 이상의 자문사들 중에 저도 어제 늦은 저녁에 저희 마케팅 정권 전무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네. 그 전에 모 자문사랑 브레인 투자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 브레인과 네. 저희가 같이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가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갑자기 그래서 투스타 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전략을 하지는 않고 저희 기존 원칙이 뭐냐면 가능한 한 그래도 워렌 버핏에 가깝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단순히 퍼나 PBI 낮은 것보다는 ROE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밸류에이션 먼저 사전에 밸류에이션보다도 기업의 수익성 자체가 본질적인 수익성 자체가 ROE로 측정되는 그 수익성 자체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단순한 바이앤홀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됐다라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운용 전략을 바꿀 이슈는 아니고 네네. 당연히 초창기부터 가져왔었던 운용 전략 꾸준히 네. 가져가시면서 유연하게 시장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수익률적인 측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초대를 했으니까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자문형 랩 관련한 거나 순수 주식형 펀드 관련한 수익률 조금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저희는 그 연기금, 레버 카운트, 그다음에 그 절대 수익형 이렇게 세 가지 펀드로 나눠서 다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수익률하고는 보통 1개월,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투 운용 레버 카운트에 한국투자증권 레버 카운트에 저희가 진입한 지 3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저희가 수익률이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연기금 수익률 차트를 보셔도 네. 화면 통해서 네네. 일단 수익률 내용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차트가요. 레버 카운트 차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거의 설정일이 위에 나와 있듯이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설정 이후 코스피는 25% 오른 반면에 저희 펀드는 이제 47.4%니까 거의 지수보다 좀 거의 100% 가깝게 더 수익률을 많이 냈고 네. 특히 하락장에서 보시면요. 최근에 그 이머징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예, 맨 끝에 보시면 그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덜 빠지고 더 먼저 올라가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최근에 전고점을 가까이 왔는데 저희는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전고점을 수익률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지수 대비 계속해서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니까 뭐 네. 순수 주식형 K 연금 템피스 6호다라는 타이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네. 앞에 것과 다른 건가요? 네. 레버 카운트는 그 증권사에 저희가 자문을 해주는 네. 레버 카운트 상품형 수익 펀드고요. 네. 그래서 레버 카운트는 아시다시피 종목수를 뭐 20종목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많아야 뭐 저희도 지금 15종목, 14종목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순수 주식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로인 펀드 평가회사죠. 네.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펀드인데 연기금 펀드입니다. 연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금의 신뢰성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펀드인데 보시다시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보면 지수가 쭉 빠지는데 최근에도 저희는 좀 덜 빠지면서 또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수익률을 더 돌파를 했었고요. 네. 또 특징이 제가 이게 살짝 알기로는 뭐 랩이랑 연기금의 펀드가 성격이 달리해서 뭐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전혀 다르게 되는 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저희 리서치 팀과 운용팀 그리고 뭐 여러 우리 회사 내부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정수만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곡선도 보시면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러게요. 비슷합니다. 네, 앞에 종목수는 거하고 유사하네요. 연기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만은 수익률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네. 얘기는 종목수가 적게 하더라도 업종 선택한 능력, 그다음 업종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 비중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절대 수익형 공제회 템피스가 나와 있는데 네네. 역시 좀 약간 기금 자금 성격이 좀 있는 예.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연기금에서 두 가지 성격이 나눕니다. 네. 첫 번째 순수주식형은요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펀드고요. 그러나 이 펀드 절대 수익형 같은 경우는 원금을 손실내지 않고 네. 목표로 하는 타겟 수익률을 달성하는 겁니다. 1년에. 보통 이제 펀드마다 성격은 다른데 작게는 8%, 많게는 15%, 혹은 20%까지 타겟 수익률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금을 깨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형 펀드를 운영하는 연기금을 하는 위탁 운용사들이 자문사 포함해서 20개가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가 있고 또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그 보시면은 그 빨간색 라인은 채권 수익률과 코스피를 이렇게 합성한 지금 절대 수익률 벤치마크 지수고 그리고 기준가 1,000원 이하는 원금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네. 보시면 1,000원 위에로 다 있다는 얘기 때문에 손실이 한 번 내지 않고 빨간색 수익률 곡선 위로 항상 하면서 수익률을 계속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자체가 뭐 기금 관련한 자금 이외에 개인 네. 투자자들의 자금에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운용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은 좀 몇 년간을 통해서 트랙을 통해서 또 검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회사에서도 투스타랩으로 아마 더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권유일 팀장님의 약간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앞으로 보시는 아무래도 또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오셨을 거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앞서 제가 이 소개를 드리면서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 계속 이 시간이 매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딱 이렇게 접촉을 해본 결과로도 좀 이제 40, 50대 분들 앞으로는 출연을 하실 텐데 딱 봐도 이제 30대이신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하시게 된 계기는 또 어땠는지 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그냥 매매에 그치지 않으시고 운용이나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아주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냥 솔직히 얘기 드려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은 이제 그 사회에서 발을 들일 수 없는 나이고, 또,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데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서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보면 포브스 부자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포브스 부자 순위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실제로 유산을 상속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예, 자립으로 해가지고 그 진짜 최고 부자들은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연구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책도 보고 자서전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요. 봤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개인용 그 소프트웨어로 성공했고, 그렇죠. 레리 앨리스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성공했고, 또 뭐 유통으로 월마트, 뭐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하여튼 자본도 없고 어떤 인맥도 없고. 그런데 워런 버핏을 알게 됐어요. 워런 버핏을 보니까 뭐 $100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아버님이 국회의원을 했었지만 하원의원이었고 그렇게 크게 또 정치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식 중개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자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해서 어떤 진짜 엄청난 최고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냥 책을 그냥 호기심에 읽어봤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쉬웠다는 뜻은 아니고 너무 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ROE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거 보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관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길을 터줬으니까 네. 지금 워렌 버핏을 뭐 또 멘토로 삼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서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읽어봤어요. 원서까지 포함해서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다 읽어봤고 막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 그 사람 뭐 개인사까지도 막 궁금해가지고 네. 그 사회적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뭐 사랑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가정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조사해봤고 네. 그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는 그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버펫이 직접 책을 쓰진 않았지만 자기가 레터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 설립 전에는 버펫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혹은 투자자문사 같은 형태를 유지했었었는데 합자회사로 네. 그때도 레터가 있습니다. 그 레터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네. 네, 정말 좀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매일매일 따라가기 지켜봐요, 위해서도 기사를요. 네,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럼 뭐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투자자를 딱 하나 정하셔서 이렇게 팀장님처럼 좀 쫓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예상을 질문으로 드렸던 건 아닌데요. 네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 워렌 버핏과 관련한 네.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직접 쓴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 중에 혹시 권해주실 만한 도서 있으시면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종목이요? 아니요. 도서요. 도서요. 예. 도서 쪽에서는 버펫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요. 네. 워런 버펫이 직접 나서서 추천한 책이 있어요. 자기 관련 서적 중에서.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스노우볼이요. 그 사연을 잠깐 얘기 드리면요. 네. 스노우볼이라는 책은 이제 눈덩이잖아요. 한국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버펫이 눈덩이로 비유해가지고 투자 금융자산을 불리는 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작은 눈덩이를 모아가지고 굴리면 그게 표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고 하면 표면적이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표면적이 또 눈덩이가 붙으니까 그렇죠. 복리 효과를 비유한 거거든요. 그 제목도 스노우볼이고 그 책의 저자가 앨리스 슈로더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모건 스탠리에서 제가 알기로 보험 커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버크셔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버펫과 보험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일한 사람이 쓴 책이고, 또 그때 앨리스 슈로더가 그 책을 쓸 때 버핏이 자료를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스노우볼을 보시는 게 가장 버핏이 쓰진 않았지만 버핏이 썼다고 할 정도로 유력한 책인 걸 알고, 실제로 너무 자세하게 써가지고 앨리스 슈로더랑 버핏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너무 사적인 것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책 얘기 나오니까 무슨 책 추천하시려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노우볼이라는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들 좀 나누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신고가 새로 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치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좀 더 눌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 전망을 여쭤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지수가 지금 거의 전 역대 최고점 근처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빠져봐야 크게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라 보시면 되는데, 최고가기라서 지수가 높기 때문에 부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2,000 가까이 오면 빠졌다가 올라오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 차트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코스피 퍼라든지 ROE 코스피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경제 척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지금 ROE나 PBR,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투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드 갭도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6%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좀 올라오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부담 느낄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수익률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서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매달 이제 복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매매 금액 기준으로 최상위 10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매한 최상위 순매수 기준으로 많았던 것들은 수익률이 대부분 40% 가까이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개인들은 순매수가 많았던 종목은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웠고요. 참고로 작년에 시장이 22% 올랐거든요. 굉장한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반면에 근데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던 것들이 평균 수익률이 70% 나왔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형주주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 평균 주가가 오른 정도가 200% 넘거든요. 대형주가. 근데도 거의 빠지지도 않고 최근에도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랐어도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라는 거는 절대적인 측정인 거고, 밸류에이션은 질적인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계속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유효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다시 한번 해주신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최근 눌리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조사도 해보셨고, 굉장히 좀 이른 시기부터 실제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좀 실제적으로 조언이 될 수 있을 만한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장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라던가.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하려니까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좋은 회사를 찾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했었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ROE가 꾸준히 5년간 혹은 3년간 꾸준히 높게 유지된 기업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종목별로 찾아보니까
공통된 어떤 그 시간, 어떤 해안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은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기진 않지만, 이래서 뭐 삼성엔지니어링이 고아로이가 계속 유지되는 기업인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건설회사인데 그 회사는 유독 그렇거든요. 네. 이걸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또 ROE가 높은 어떤 경쟁력의 이유는 뭔지,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또 따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본다는 게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뭐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지만 네. 왜 샀고 왜 파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유소년에서 이제 키울 때 네. 퍼거슨 감독이 키울 때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신력 강화 훈련을 하는데 네. 감정 조절 능력 하나과 판단 능력을 키우는 능력을 키우거든요. 그때 할 때 뭐냐면 판단 능력 측면에서는 자기가 목표로 삼는 포지션, 자기 포지션에 목표로 삼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패스했고 왜 그렇게 슈팅을 했는지, 뭐 왜 볼을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했는지 연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라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지름길고 촉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뭐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찾는 건 뭐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시장에서 정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을 네. 또 추적을 해보면서 네. 뭐 또 새로운 또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따라 해보고 그런 것도 새로운 또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뭐 투자자분들께 뭐 화이팅 한번 해주실래요? 시장 갈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업종에 대한 얘기가 종목 얘기는 하나도 아닌데 괜찮나요? 그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 네, 시간이 혹시 좀 또 여쭤보면 혹시 신뢰가 되려나라는 생각 살짝 그래요?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시간은 시간 5분 정도 5분 여유 네, 있습니다. 충분하고요.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지수는 높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높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수를 정고점을 뚫고 가버리게 되면 뭐 2,300 이상도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지수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업종을 선택할 때 업종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종 선택 때 펀더멘탈을 먼저 봤을 때는 네. 자동차 쪽, 화학 쪽, 정유 쪽, 이 기본적으로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어느 섹터보다도. 그리고 특히 정유 같은 경우는 물론 과징금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유가, 오일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좀 좋을 거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정유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된다면 상사 주식, 예를 들어서 LG 네. 상사 같은 주식 그런 같은 경우는 유전을 통한 유가 관련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간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롱숏 아이디어 측면에서 정유주 포지션을 약간 줄인다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원화 강세가 좀 대구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큰 그림에서는 원화 강세가 문제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버핏도 그렇고 저는 기업을 선택할 때 장기적인 관점,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않을 기업을 찾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그게 너무 걱정되면은 원화 강세 쪽 면에서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쪽으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주 쪽이요. 그로 염두를 해두시고 네.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맨날 빠진 적이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1년 이상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종이 좋다는 거는 너무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요. 네.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차는 사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거의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 하나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사실은 한국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는 투자자이지만 사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 측면에서 패밀리룩을 도입하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K5, K7이 히트를 쳐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체질 구조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의 거액의 샐러리를 주고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과거와 다르게 제조업 중심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는요 인구 구조가 인구상으로 1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땅덩어리 작기 때문에 버핏은 내수주 위주, 음식료 위주, 혹은 뭐 보험주 이런 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은행주는 어쨌든 내수 산업이거든요. 수출하기도 도전을 한다 해도 수출하기 어렵고. 네. 그러나 이제 원화강세라든지 지금 은행주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매매하셔야 되고 해외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뭐 LG와 뭐 자동차 섹터,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또 비철금속에서는 고려형 같은 게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종목이 은근슬쩍 안 나가는 듯 하면서 이렇게 똑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 기울이셔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선진 시장과는 약간 구조적인 그런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자세나 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에어 초대석 시간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남은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